수많은 명작들을 만들어내며 역대 일본 애니메이션 흥행 탑10 내 6개의 작품을 등극, 명실상부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으로 우뚝 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은퇴를 번복하고 선보인 그의 신작이자 스튜디오 지브리의 24번째 극장판 애니메이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10월 25일 개봉했습니다. 지난 9월 열린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애니메이션 작품과 일본 작품으로는 최초로 개막작에 선정되어 공개된 후 유력한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상 후보작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이번 양 기자의 시네 픽업 시간에서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장편 12편을 키누라이츠 인증회원의 평점 순으로 나열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작품이 1위일지 지금부터 확인해볼까요? 참고로 미래소년 코난은 TV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번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분다는 2차 세계대전을 앞둔 시기 일제의 전투기 제로센을 설계한 호리코시 지로와 호리다스오의 소설 바람불다에 대한 오마주가 담긴 작품인데요. 70회 베니스 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이자 86회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상 후보작으로 지명되기도 했죠. 물론 소재 자체의 파급력이 크다 보니 지금까지 하야오 감독이 연출했던 작품 중 가장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그 시대에 대한 특별한 반성이나 성찰보다는 꿈과 환상으로 도피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고자 노력했다는 것이 대다수의 비판이었죠. 하야오 감독은 지로는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무조건 죄를 안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기도 했다라면서 전쟁에 가담했던 내 아버지도 그랬지만 나는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였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그 시대에 살았다고 해서 나쁘게 볼 수만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그 그림자를 업고 가는 건 숙명이라는 말을 국내 취재진과의 간담회에서 남겼습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감독이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받은 요시노 겐자부로의 동명소설 타이틀을 차용해서 만든 작품으로 지금까지 그려본 적 없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쌓아올린 자전적 판타지인데요. 푸른 털을 가진 정체불명의 외가리 마이토를 항상 걱정하고 보살펴주는 하녀 할머니 키리코 등 마이토를 둘러싼 인물들은 스튜디오 지브리 멤버들의 특징을 반영해 만들어진 것이었죠. 신비로운 탑의 주인 큰할아버지는 하야오 감독을 애니메이션의 세계로 이끌어준 다카하타 이사오 감독을 모티브로 하고 있기도 한데요. 하야오 감독은 소년의 안에 담긴 여러가지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물론 어디에도 보여줄 수 없는 추한 감정과 또 갈등도 있을 것이다라면서 내면의 갈등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힘차게 넘어갈 수 있을 때 세상의 문제들과 마주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전했습니다. 벼랑 위의 포뇨는 인간이 되고 싶은 물고기 소녀 포뇨와 5살 소년 소스케의 모험을 그렸는데요. 65회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문에 이름을 올렸고 비공식 상인 리나 만지아 카프레 상과 영화제 공식 데일리 시아기 주는 관객상을 받았죠.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개봉 당일 지브리 스태프 전원과 함께 세토네해의 해변 마을로 여행을 떠난 하야오 감독은 그곳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한 소년의 모습을 보았고 성남 파도를 바라보고 있는 소년의 표정에서 벼랑 위의 포뇨의 이야기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하야오 감독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끝난 이후 일본의 국민 소설가 나츠메 소세키의 전집을 빠짐없이 읽으며 영화를 진행해 나갔는데 나츠메 소세키의 전기 3부작 중 3번째 작품에 해당하는 문의 주인공 이름은 소우스케로 그 주인공이 벼랑 아래의 집에 살고 있다는 설정도 벼랑 위의 포뇨의 5살 소년 소스케의 기본이 됐습니다. 루팡 3세 칼리 오스트로의 성은 진귀한 보물을 손에 넣기 위해 신출귀몰한 전설의 도둑 루팡과 친구들이 성에 갇힌 클라리스를 구하고 위조 지폐에 얽힌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모험을 담은 작품인데요. 모리스 르블랑의 궤도 루팡을 원작으로 한 루팡 3세의 2번째 극장판이자 하야오 감독의 첫 번째 장편 연출작입니다. 작품의 큰 축인 클라리스를 구하는 이야기는 그림 형제의 동화 라푼젤의 현대판 패러디인데요. 탑에 갇힌 라푼젤 공주를 구하는 왕자의 이야기를 헌정해 동화 속 왕자님을 익살스러운 루팡으로 평생을 탑 속에 갇혀 지낸 라푼젤을 백작의 음모로 강제 결혼 위기에 처한 클라리스로 재탄생했죠. 라푼젤 이외에도 하야오 감독은 모리스 르블랑의 추리소설 녹색눈의 아가씨와 칼리오스트로 백작부인 그리고 에드거와 람포의 일본 추리소설 유령탑 등을 인용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마녀 배달부 키키는 13세 초보 마녀 키키 오키노가 검은 고양이 지지와 함께 빗자루를 타고 마녀 수련을 떠나는 여정을 담았는데요. 2018년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국제 안데르센상을 받은 카드노 에이코가 1985년 발표한 동명 원작을 바탕으로 하야오 감독 특유의 판타지 감성이 더해져 만들어졌습니다.
스웨덴을 키키가 떠나는 새로운 마을로 결정한 그는 스톡홀름은 물론 항구 도시 고틀랜드 섬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들도 직접 답사하고 수백 번의 스케치를 통해 완벽한 배경을 만들었는데요. 그 결과 무려 밑그림 스케치 동화 7만 장, 사용된 컷수만 1115컷에 달하는 작품이 태어났죠. 여기에 하야오 감독은 남을 위해 행복한 척하는 소녀가 아닌 스스로가 행복해서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싶었다는 주제의식을 전했습니다. 홀로 새로운 환경에 부딪혀 성장하는 키키의 모습이 무언가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용기의 메시지를 건넸죠. 붉은 돼지는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지중해 연안을 배경으로 공적을 퇴치하며 유유자적하게 사는 돼지 파일럿 포르코 로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하야오 감독이 월간 모델 그래픽스에 연재하던 비행정 시대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죠. 당시 소련의 붕괴 등 긴박한 정치 배경 아래에서 하야오 감독은 전쟁의 시대를 살면서도 전쟁을 떠나 살고 싶은 인간을 작품에 그리려 했습니다. 전쟁 때는 최고의 전투 조종사였지만 스스로 마법을 걸어 돼지로 변한 주인공의 심경에서 잔혹한 전쟁을 일으킨 인간들의 세상과 연을 끊고자 한 바람이 담긴 것인데요. 영화는 파시스트가 되는 것보다 돼지로 사는 것이 낫다는 포르코의 말을 통해 반파시즘과 반전주의를 설파하고 동시에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내면도 중요하다는 교훈까지 전달합니다. 또한 유토피아의 장소로 마르코가 사는 무인도와 피콜로 공장을 통해 여성의 성역할에도 주목했죠.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마법으로 인해 90세의 노인이 된 소녀 소피와 움직이는 성에 사는 마법사 하울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다이애나 윈 존스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며 소피를 통해 진정한 인생과 사랑의 의미를 전하고자 했는데요. 제작 당시 아무리 할머니로 변했다고 하지만 여주인공인 만큼 아름다워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죠. 그러나 여성을 예쁘다 또는 귀엽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녀의 나이가 아니라 그녀가 만들어내는 분위기라는 하야오 감독의 강력한 주장에 힘입어 소피는 90세의 백발과 주름을 갖게 됐습니다. 60일에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해 애니메이션 사상 최초이자 유일무이하게 골든 오셀라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78회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상 후보까지 올랐죠. 참고로 하야오 감독은 유럽의 분위기를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서 영화 속 거리의 소음까지 프랑스에서 녹음해서 사용했다고 하네요.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는 바람계곡의 공주 나우시카가 기계 문명으로 군사 대국을 세우려는 무리에 맞서 황폐한 지구를 구원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야오 감독이 1982년 만화 잡지 아니메주에서 연재한 동명작품을 원작으로 제작했는데요. 그의 전작인 TV 시리즈 미래소년 코난처럼 기술 문명의 폐해와 더불어 자연과 함께 공존해야 인간이 살 수 있다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막과 같은 대지 위에 유독가스를 품어내는 부해의 숲이 생기게 되고 부해를 태워 없애려는 사람들과 겉모습과는 달리 오히려 부해가 정화의 장소임을 알게 된 나우시카와의 대립을 보여주면서 자연의 위대함과 더불어 인류의 이기심이 빚어낸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죠. 깊이 있는 부감 장면과 트래킹 시퀀스, 롱숏 등의 영상미가 일품이며 이 작품의 성공을 통해 하야오 감독은 스튜디오 지브리를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됐습니다. 모노노케 히메는 제철소 마을 타타라바의 지도자 에보시에 맞서 어린 시절 버려져 들깨의 젖을 먹고 자란 원령공주로 자연의 편에 선 산, 그리고 그 갈등의 한가운데에 있는 에미시족 후계자 아시타카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무로마치 시대의 일본이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두 명의 여성 주인공을 전면에 내세우며 하야오 감독의 에코페미니즘 철학이 두드러진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예를 들어 작품에서 숲이 죽음과 재생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듯이 소녀인 산은 여성이며 자연을 의미하며 산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여성으로서 재생을 비유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반면 에보시는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보살피고 책임지는 모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전쟁이라는 상황에서는 남성들을 지휘하고 적극적으로 여성들도 전쟁에 나가 싸울 것을 도모하는 전사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죠. 이유치 토토오는 도시를 떠나 시골로 이사온 사치키와 메이 자매가 숲을 지키는 신비로운 생명체 토토로를 만나며 펼쳐지는 모험을 담았습니다. 유년 시절 보편적으로 겪는 아이들의 감정, 체험, 상처 등을 사실적으로 다뤘으며 특히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태도를 섬세하게 그려냈죠. 또한 일본의 신토 신앙을 바탕으로 한 숲의 정령의 존재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서로 소통해야 한다는 주제를 포함했습니다.
한편 토토오는 부엉이, 너구리, 곰 등 숲속에서 살고 있는 동물로 캐릭터의 기본 틀을 마련, 세부적인 요소들을 더해 탄생했는데요. 일본 전래 동화 속 도깨비뿐만 아니라 순수한 아이들에게만 보인다는 피터팬의 요소를 담아 캐릭터들의 성격과 외모의 디테일을 잡아나간 하야오 감독은 수백 장의 스케치로 표정과 동작을 생생하게 구현했습니다. 이후 토토오는 다양한 아이템 상품으로 개발됐고 지브리의 상징으로 남아 오프닝 로고에 들어가는 존재가 됐죠. 천공의 성 라퓨타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성 라퓨타 제국과 그 성을 날아다닐 수 있게 하는 전설의 비행석을 둘러싼 모험을 담았습니다. 하야오 감독이 설립한 스튜디오 지브리의 첫 작품인데요. 조나단 스위프트의 풍자 소설 걸리버 여행기 중 3부에 등장하는 궁중에 떠있는 섬 라퓨타와 현대의 기계 문명 이전에도 문명이 지구상에 존재했다고 하는 설, 인도의 민족 서사시 라마야나, 과학적 메커니즘 등을 하야오 감독이 자신만의 상상력과 결합해 만들었죠. 하늘과 비행기의 판타지를 통해 기계 문명과 권력에 대한 비판을 보여줬는데 이는 다음 세대를 위한 메시지처럼 읽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언뜻 보면 서양풍이지만 어딘지 알 수 없는 나라를 표현하기 위해 하야오 감독은 영국 웨일스에 2주간 로케이션을 떠났는데요. 당시 지역 탄광 마을의 노조 문제에 깊은 인상을 받은 하야오 감독은 해적과 마을 사람들의 난투극 장면을 넣었다고 하죠.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돼지로 변한 부모를 구하고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기 위해 소녀 치히로가 벌이는 모험담을 그렸습니다. 애니메이션 최초로 베를린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곰상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비할리우드 작품으로는 유일한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상을 받았는데요. 치히로를 10살로 설정한 배경에 대해 하야오 감독은 10살을 맞이하거나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다. 자신의 테두리 안에 갇혀 변화하거나 나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아이들을 위해 영화를 만든 것이라는 소회를 남겼습니다. 이어 하야오 감독은 일본의 민속적 공간이야말로 참으로 풍부하고 독특한 작품의 원천이라면서 오늘날 일본 아이들은 하이테크에 둘러싸인 채 뿌리를 잃어버리고 만다. 전통적 사유를 현대적인 이야기로 재구성해 멋지게 모자이크함으로써 영화의 세계에 신선한 설득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죠. 지금까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장편 연출작 12편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최애작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